자, 봅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이제 353페이지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자, 신탁에 관한 등기와 우리가 꼭 비교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하고 꼭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탁 등기라는 것은 신탁 등기, 이제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비교해 줄 게 이쪽에는 대표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하고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를 잡고요.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명의 신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탁 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명의 신탁의 관계와 신탁 등기는 한매 특약 등기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신탁 등기를 접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살 방향을 잘 보세요. A가 B한테 한 방을 쏴줬어. 그러면 A가 B한테 하살을 한 방 더 쏴주는 거, 이게 보통 신탁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살이 두 방이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A와 B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탁자가 되고, 우리가 B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수탁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 둘 거는 뭐냐? 그림을 우리가 잘 봐요. A가 B한테 하살을 한 방 쏴서 또 한 방 쏴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신탁 등기라는 거. 그러면 하살이 B한테 두 방에 갔다.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신탁 등기 후에는 바로 수탁자가 된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탁자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고요.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A가 B한테 그림을 잘 보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하살을 한 방 쏴줬다.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 쏴주는 게 이게 대표적인 한매 특약 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매 특약 등기는 되돌려 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 눈으로 익혀요. 하살이 두 방이다. 그러면 동시 신청이 되고, 한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한매 특약 등기는 뭐예요? 하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한매 특약 등기는 별개로 작성해 준다라는 거. 그러면 별개의 신청 점으로서 별개니까 결론적으로는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놔야죠.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하살이 두 방, 그래서 동시 신청이 돼. 하살은 반 쏴주고 또 동시에 쏴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동시 신청 사유가 되고, 이게 대표적으로 별개의 신청 정보가 아니라 하살 방향이 같죠.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매 특약 등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걸 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바로 대표적인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 대표적인 차이는 둘 다 동시 신청이라고. 자, 신탁 등기와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접근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신탁 등기 좌측에는 한매 특약 등기 비교가 돼 있어야 되고, 자, 명의 신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A가 B한테 등기를 명의 신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등기 명의 신탁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탁자가 돼. 그래서 수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대표적인 신탁자가 돼. 그런데 저 등기 명의 신탁과 관련돼서 이자간 명의 신탁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하살이 한 방이야. 그러면 여기는 하살이 두 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대표적인 이 사람은 뭔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자가 되고, 대내적 관계
관계의 소유권자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신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다르다. 명의신탁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에 바로 부실법의 명의신탁을 지칭하는 거고, 이 신탁 등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신탁법상 명의신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정리해 두고, 신탁 등기는 첫 번째 대표적인 주된 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된 계약이라는 걸 기억하면 논점이 4개가 암기가 되는 겁니다. 주된 계약이다. 그러니까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니까 대표적으로 금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된 계약이다. 자, 두 번째는 신탁 등기는 대표적으로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지 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제된 것은 수인의 신탁 재산이 돼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 재산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공유 재산이 되는 아니라 대표적인 합유 재산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작년에 출제된 거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관계에 있다. 이러면 X가 돼요. 수인의 신탁 재산은 무슨 재산이다? 대표적인 합유 재산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353페이지 바로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그러면 이런 논리를 초점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하면서 신탁 등기를 비교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판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와 명의 신탁을 꼭 비교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54페이지 바로 의의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신탁 설정자, 이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의 특별한 신인관계에 기해서 이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 관계,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신탁과 관련된 의의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효력과 관련돼서 1번 신탁법이 있어요.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명의신탁에서 신탁법은 적용된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1번과 2번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탁 등기에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고, 명의신탁에서 뭡니까? 바로 재산 형태는 대내적 관계는 신탁자가 되며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가 바로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죠. 그럼 명의신탁에서 B가 제3자한테 팔았다. 제3자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악의자는 왜 보호하는가?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건절하겠다는 국가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고, 선의자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요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의 선의에 제3자가 보호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의 선의에 제3자 보호규정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거래 안전 확보에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지 공신력의 보호는 아니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력과 관련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성질과 관련돼서 성질 그러면 거기 쭉 있죠. 신탁재산의 물상대의가 있고 신탁재산의 이전성, 공동신탁의 합의성, 5번의 계에서는 기억해 두세요. 수인의 신탁재산은 대표적으로 합유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러면 신탁등기는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이야기되고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판매권, 조금 전에 했던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차와 관련돼서 오른쪽 1번 동시신청, 2번은 공동신청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독신청과 관련돼서 2번을 보죠.
자, 여기 이제 간혹가다 질문이 들어와요.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으로 인해서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의 신탁 등기. 여기 나오네요. 요거는 신탁법상에 따라서 대내적, 대의적 관계에 수탁자가 들어간다. 그럼 신탁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면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두면 충분히 신탁 등기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56페이지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신탁엄부라는 게 나옵니다. 신탁엄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우리가 꼭 기틀 거, 연구보전장부죠. 그러면 올해, 자, 2016년 3월 달에 우리 감정평가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감정평가서 우리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부동산 관계법규에서 부동산 등기법 네 문제와 그 다음에 지적 파트가 네 문제, 또는 도합 8문제, 올해는 한 문제 더 출제돼서 부동산 관계법규 9문제가 출제됐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신탁엄부는 10년 보전장부란다. 이러면 틀려요. 신탁엄부는 결론적으로 무슨 보전장부? 연구보전장부라는 거. 그러면 356페이지 4번의 첨부 정보로서 1번에 바로 대표적으로 신탁엄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등기한이 신탁 등기를 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한 신탁엄부를 작성하고 신탁엄부의 번호를 기록해야 되며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 정보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 부동산마다 매라는 포인트를 잡아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 잡아요. 별개 신탁엄부를 작성한다. 그럼 매하고 별개하고 연결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3개다. 신탁엄부도 3개. 4개다. 4개 기억해두라.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엄부를 작성해준다. 그걸 꼭 한번 확인해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357페이지 판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 그걸 꼭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357페이지 하단부에 판매특약 등기와 대표적으로 신탁 등기 비교를 잘 해놨죠.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준다면 우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공부하실 때 판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비교하고 신탁 등기와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판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꼭 비교해 둘 거는 하나만 더 보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판매특약 등기에서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매예요, 매. 그래서 판매특약을 대표적으로 매도담보라고 그럽니다. 매도담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둘 거는 A가 채권자야. A가 채권자고요. 자, B라는 사람이 채무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무자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줍니다. 구워주면서, 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억을 구워달래.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야, 채무자야, 나한테 1억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나는 뭘로 믿고? 그렇다면, 내가 1억을 구워준 데서 네 채무자, 요 부동산에 대해서 나한테 명의를 넘겨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바로 소유권 이전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등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사용소유하면서 명의를 양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대표적인 양수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인, 양수인 공통점은 뭡니까? 양이야, 양. 그렇다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담보다? 바로 양도담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 법리를 따져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이게 바로 변칙담보로서 비전형담보가 돼요. 그러면 변칙담보로서 대표적인 담보가등기가 있고 대표적으로 양도담보가 있고 대표적으로 매도담보가 있어. 그러면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와 관련돼서 소유권의 이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의가 이전된다면 양도담보는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배제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도담보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관계에서 요거는 양도담보를 지칭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요거는 판매특약에서 매도인, 매수인은 매야, 매.
그래서 매도담보. 그래서 한매특약을 매도담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이게 바로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적용해 주신다면 그러면 항상 양도담보와 매도담보, 양도담보 한매특약 등기를 비교해 둬야 되고 대표적인 비전형담보로서 변칙담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정칙담보는 뭡니까? 이게 전형담보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대표적으로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소유권에 뭘 제한하는 거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보 물건이 되죠. 그래서 담보 물건은 대표적으로 전형담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도담보와 한매특약, 신탁등기, 명의신탁 이 4개는 반드시 우리가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1, 2차 같이 준비하는 사람은 양도담보, 한매특약등기, 대표적으로 신탁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의미를 4개를 꼭 머릿속에 우리 뇌에서 파일을 하나 구성해 놓으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 여러분들은 역시 배움이에요. 더 배우기 때문에 더 배워서 더 악착같이 우리가 합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358페이지에 6절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 자, 우리가 가등기는 반드시 출제돼요. 가등기는 올해가 27회죠. 그러면 27회라는 것은 우리 가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몇 번 출제됐느냐? 27번이 출제됐어요. 선생님, 27회인데 무슨 27번입니까? 추가 시험 때 한 번 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정리해 놔야 돼요. 근데 가등기가 그러면 왜 우리 형님들을 괴롭히느냐? 우리가 이제 가등기는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가 문제당 하나에 1분 10초를 더 준다고 그런다면 가등기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등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왜 만만치 않느냐? 가등기는 뭡니까? 이게 엄청나요. 순간적으로 가등기는 이 가지를 8개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등기 참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는 자기가 자꾸 본능적으로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를 정리해서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 앞에 뭘 점검해야 되느냐? 가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우리가 정립해 둘 필요가 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가등기가 소유권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라면 가구에 기록하겠죠.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이거는 얼구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가구에 기록한다. 이러면 X가 돼. 가등기는 소유권이면 가구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면 얼구다. 그러면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해당 구에 기록한다. 해당 구라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아니죠. 형님 누님들은 순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순간적으로 가등기는 가구에 기록한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둔화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등기라는 정점을 해서 앞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가등기 앞에 본등기가 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자, 본등기라는 것은 종국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 그래서 본등기가 주등기다. 그러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다. 그러면 자,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가 돼. 그러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가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런 의미를 잡아야 돼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일반 가등기입니다.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 대사자죠.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해 걸릴 수도 있다. 가구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담보 소유권 이전의 법리야. 그래서 이거는 가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뭐냐? 임시가짜로서 이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라는 걸 걸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툭 쳐. 그러면 객매 청구권이야. 객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경매 청구권은 뭐냐? 바로 경매를 받아서 우선 변제를 받겠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변제기, 우리가 이제 1차에서 많이 볼 때 유치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 변제기와 관련돼서 변제기, 우리 유치권에서 변제기는 뭐냐?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유치권은 변제기가 왜 도래해야 성립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실행이라는 것은 경매죠. 유치권은 이때 실행은 우선 경매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한가를 위한 실행 경매가 됩니다. 한가를 위한 경매가 된다. 그래서 한가를 위한 경매. 그러면 우리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이러면 틀려. 한가를 위한 경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변제기 성립은 성립 요건은 아니야. 저당권에서 변제기 도래는 대표적으로 실행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때 실행 요건은 바로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됩니다. 변제를 위한 경매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이는 한가를 위한 경매냐, 우선 변제를 위하냐. 그러면 유치권의 변제기는 성립 요건이자 실행 요건이고, 저당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은 아니라 대표적인 실행 요건이 돼. 그러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서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야. 그거는 명의신탁의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적용 법리가 되고 가담법은 소유권의 이전의 법리가 이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꼭 해야 돼. 그러면 자,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며 담보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담보 투옥지만 경매 청구권, 경매를 투옥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함은 물이야. 우함은 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상대의죠. 자,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 물상대의. 그러면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 우물물이 없다라는 것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고 물상대의도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를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가등기 시냐 가등기 시에 이루어진 거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등기 문제를 풀 때는 가등기 시, 본등기 시 구분해야 돼.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자, 가등기 명인가 본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 작년에 2.5점짜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전을 위한 본등기는 실행할 수 없어요. 저는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저는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문제를 풀 수 있고 공시선상은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명과 본등기명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민법 교수님은 어떻게 강요하느냐? 가등기와 본등기는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라는 거예요. 형성건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야.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형성건을 실행하려면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으나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 수인의 가등기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고 저는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과 우리 등기법, 즉 공시법의 관점에서는 우리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한 길로 가면 돼. 그런데 관점의 차이가 나름대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그러면 가등기는 8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항상 가등기는 가랭이가 4개고 가지가 다리가 4개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믹싱해 둘 거는 뭡니까?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 그러면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착 효력을 발생시키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거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의와 목적 나와 있네요.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대표적으로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줄 서나 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렇다면 우리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몇 단계가 6단계가 있다고 그래서요. 뭐가 있느냐? 보설이다. 보설, 이변, 그 다음에 처소라고 그래서요. 처소. 그러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이 되네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가구를 최초로 개선한 데 순위를 확보할 가능성은 없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설정과 이전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가등기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특심한 장차 발생 보전할 청구권이 발생하네. 또는 정지조건부 민법에서 배웠죠. 장차 뭐예요? 장차 발생이죠. 그러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은 민경우나 그 밖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도 같다.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장차 발생 보전할 청구권이 있다. 정기부 청구권은 장차 소멸함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장차 소멸함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요. 정지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정지조건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들려요.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빠져야 되겠죠. 자, 요즘 이제 뭡니까? 이제 오프라인 수업 들어가면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요즘은 특히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는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왜? 이제 나름대로 뭡니까? 우리 등기법은 자 나름대로 민법이 쌓이게 되면 등기법도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지정은 초창기에 지정은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초창기에 열심히 하고 등기법은 민법과 등달아서 같이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한테 질문한 부동산 공시법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지정은 뭐예요? 속된 말로 외워라. 자, 등기는 뭐다? 이해하라. 이해하는데 특히 우리 민법을 이해하면 민법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등기법에서 가지고 써먹으면 등기법은 알차게 그리고 나름대로 암기 사유가 파악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기 청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일치하면 보전할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래서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면 보전할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럼 말소를 해달한다.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으로서 보전할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물청,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야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등기가 달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보전할 청구권이 있다. 고로 가등기 대상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청과 물청의 관계를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358페이지 가등기와 관련돼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361페이지 한번 보죠. 자, 가등기 대상이냐, 가등기 대상이 아니냐, 정리가 쫙 되어 있네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가등기 대상이요. 가등기 이전의 금지 가점은 이거는 뭡니까?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 그렇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야.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된다. 그러면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가능하죠. 가등기 자체의 처분 제한이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처분 등기, 이거는 가등기 이전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2번. 자기 집만의 번등기 나왔다. 번등기는 자, 가등기명인가 번등기명이 일치해야지. 그럼 자기 지분은 일치하니까 가능하다. 유정은 뭐예요? 유정은 돌아가요.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정을 한다고 자꾸 해요. 유정 좀 해줘. 죽지도 않는데 기분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유정 등기는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죠. 그럼 유정은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나눠봐야죠. 그렇죠? 사망 전 단계는 기분 더러워. 더럽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사망 후에는 가등기 대상이야.
그러면 유전과 관련돼서 사망 전, 사망 후를 나눠봐야 돼요. 자, 사인 정연은 뭐냐? 사인 정연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정의해 주는 거예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그러면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하니까 뭐예요? 보존할 청구권이 존재하죠. 그러면 사인 정연은 대표적으로 가등기 대상이다. 자, 5번의 시기부 정지적 건물 청구권. 그 다음에 6번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자체. 그러면 가등기 자체라는 것은 가등기 상이라는 거야. 가등기 상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등기 이전의 등기, 가등기. 이 말은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해.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이 중에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기 대상이 아닌 것, 대상인 것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넘겨봅시다. 오늘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쭉 좀 읽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쭉 넘겨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368페이지 제7절 처분 제한 등기로 우리 들어가 보자고요. 가등기 반드시 출제되니까 철저하게 이야기. 가등기는 하지 마세요 이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가등기는 반드시 출제되거든. 그래서 가등기는 우리가 가능성이 이거는 110%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68페이지 제7절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우리 한번 툭툭 쳐나가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가 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함부로 처분 제한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대표 선수 두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자, 가압류, 가처분. 전 널리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 오프라인 강의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형님이 민법이 67.5가 나왔대. 그래서 4개월에서 67.5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7.5가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67.5는 잘한 겁니다. 근데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3시간 만에 67.5야. 그러면 이거는 떨어진 거죠. 우리 형님, 누님들의 문제는 뭐냐? 이해는 잘 돼가요. 이해는 잘 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발력을 발휘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 이걸 가압류라고 읽으면 안 돼. 가압류는 벌써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가처분이 딱 나오면 뭡니까? 이거는 금전이익 권리다라는 걸 의미를 따져야 돼요. 금전이익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금전이익 권리로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이 되겠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해줬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1억을 갚지 않아요.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가져서 그때는 가압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가 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관계. 요거 한번 꼭 따져두셔야 돼요.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이익 권리다. 어디에서 하죠? 법원이야. 그러면 법원은 항공사야. 항공사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로 봐죠?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봐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면 그거는 각하 사유가 돼요. 대표적인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이면 각구에 기록될 거고요. 소유권 이익 권리면 얼구에 기록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각구, 얼구의 관계가 성립이고, 만약에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갔다, 그때는 주등기고,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갔다, 그때는 부기등기가 돼요.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즉 주등기요, 전세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인 부기등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 가압류 등기된 토지하고 가압류되지 아니한 토지는 결론적으로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불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나와요. 우리의 만남은 뭐겠죠?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 만남.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적 만남이냐 필연적 만남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우연적 만남이 뭐냐? 필연적 만남이 뭐냐? 이걸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 뭐냐? 우연히 만났다. 이게 공유야. 그러면 필연적 만남은 뭡니까? 이게 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연적 만남 공유, 우연지 만났다.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뭐예요? 인적 결합체가 제약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 만남 끈끈해. 인적 결합체가 뭐다? 끈끈하다는 것은 합이야. 합이.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뭐다? 결론적으로 인적 결합체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만남도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인의 여러 사람이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만나서 만남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필연적 만남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공유가 아니라 합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만남, 이렇게 만나는 거 항상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뭐다? 필연적 만남이다. 우연적 만남이다. 그거는 우리가 뭐예요? 느끼는 바로 지금 우리가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지만 나름대로 뭐다? 주파수는 와요. 대다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또 뭐예요? 필연적 만남이라고 그러고 공부하는 사람은 우연적 만남. 필연적 만남은 공부를 우리가 뭐예요? 자, 함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필연적 만남이 되는 거. 공부하는 사람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선생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공부도 못한 사람은 그 선생을 판단할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 눈에는 개가 보여.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여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배우면 스스로 더 배워서 실력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공유.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공유 지분이야. 공유 지분은 지분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끈끈한 이단적.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 감유 가처분 미꾸라지예요. 공유지분은 인적 결합체가 약해 쭉 들어갈 수 있어. 꾸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감유 가처분은 가능해. 합의지분은 필연적 만남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메랑이. 방패야.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 감유 가처분은 설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렇다면 처분 제한 등기 여기만 우리가 해놔도 우리가 충분히 7개에서 10개의 지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처분 제한 등기 특약 X, 계약 X, 법률 개정, 가압류, 감전, 가처분은 감전이의 권리. 그러면 요 가압류는 뭡니까? 감전으로서 가압류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라. 그래서 저번에 말소 기준 권리 모르면 창피한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관련돼서 가압류, 그다음에 건저당, 대표적으로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강제 격리 개시 결정 등기. 요거는 선생님 6개는 또 기본적으로 쓰면 선생님 4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압류에서 가짜 빼, 그러면 압류, 가압류 2개, 건저당에서 건 빼서 저당권 건저당,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담 담보 가등기, 강제 격리 개시 결정. 이게 바로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로서 그러니까 요 이하로서는 뭐다 소재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에서 소재주의와 인수주의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소재주의 기준, 말소 기준 권리, 특히 민법에서 건저당으로 연결되고 우리 건저당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특히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수주의와 소재주의는 뭐다 대표적으로 중개법령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시법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압류, 건전, 가처분은 건전, 이해 권리. 그런데 이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검전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게 있어.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야. 이 채권자 취소권은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107조, 109조 통정허위 표시가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중매매가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통정허위 표시는 대표적으로 뭐다? 돈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멘탈이 들어오니까 통정허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돼. 검전입니다. 검전을 멘탈할 목적으로 하니까. 이중매매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불가능하네. 이중매매는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압류와 비슷한 실제법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라는 거 부탁해요. 그러면 368페이지 바로 처분 제한이라 하면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처분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처분 제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처분 제한 등기로서 체납처분의 압류, 가압류, 대표적으로 가처분, 가처분, 강제관리 개시, 결정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만으로서 권리자의 권리 추정력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 제한권자가 본안 송송에서 성사하거나 경락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처분 제한 등기의 처분 권리는 실효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말소되고 딱 하나 직권 말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당해 가처분, 당직. 당해 가처분 직권 말소요. 나머지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 선수 가압류 가처분의 관계 요거 한번 꼭 기억해 두고 처분 제한 등기도 확률은 80%가 독자적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별표 3개 놓고 단단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370페이지 그래서 가압류 등기, 가압류 줄쳐놓고 한번 읽어주셔야 되고 371페이지 6번에 가처분 등기가 있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72페이지 대표적으로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네. 자, 촉탁 등기 여러 번 배웠어요. 촉탁 등기 거꾸로 하면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의 변동, 지적파트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러면 주체. 그러면 촉탁 등기 주체는 뭐냐? 첫 번째, 관공서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관공서. 두 번째, 관공서는 뭐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자, 등기의 진정성 보장.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전자촉탁 가능. 그래서 이게 촉탁 등기 문제를 풀어가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촉탁 등기 그러면 주체는 관공서요. 관공서는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고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관공서를 우리가 몰아내죠. 포락지. 자, 포락지. 눈으로는 포락지를 읽어야 돼. 포락지는 하천부지화됨으로써 지적소환청이 연락이 와. 그러면 지적소환청 관공서로서 포락지를 툭 치면 그 밑에는 바로 촉탁 등기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납처분 압류 등기 어디죠? 바로 대표적으로 세무서야. 세무서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 임대차범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항력, 전입신고와 뭐다 확정 일자를 우리가 받아놔야 되겠죠. 자, 물건의 인도와 전입신고. 대표적으로 우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가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뭐예요? 자,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기간이 끝나서 나가자니 대항력이 상쇄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헌법상 주거의 보관, 주거의 이전도 보장받아야 돼. 그러면 주거의 이전, 주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다 보장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그러면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주거의 뭐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에다 신청일까요? 이의신청일까요?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의신청이라면 그때는 명령 등기가 돼.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면 임차인을 덜 보호되게 된다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이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야. 그걸 그러면 임차인만 보호한다.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 법원에다 신청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이다. 관공서 대표적인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표적인 촉탁 등기라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대표적인 촉탁 등기라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럼 가처분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 요 명령이 들어가 있다 해서 명령 등기로 가시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정본이야. 요 정본 등기가 돼야 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법원이 서류를 내려줘요. 그러면 법원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요걸 가지고 이거는 다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명령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원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입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뒤에 정본을 써줘야 돼. 정본이라는 것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이게 서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는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단독 신청이 돼. 그래서 이걸 빼서 우리 형님들을 자꾸 형님 누님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명령 등기다. 이러면 틀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 신청 법원은 관공서야.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된다. 촉탁 등기. 자, 서류와 관련돼서는 무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정성이 보장되면 진정성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인감증명이라든지 금융계약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372페이지 등기 절차는 관공서 촉탁에서도 개시되며 촉탁에 한 등기의 경우 그 실질이 실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이미 배웠죠. 바로 개시에 따른 분리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명령, 등기관 명령이죠.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이 신청.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 이 신청. A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가 되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등기를 우리가 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를 규정해놓고 모든 신청은 당사자 신청을 준용합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의와 같은 인원이 우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관공서 등기 진정성 보장, 등기 촉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야. 법원은 관공서죠. 관공서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372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관공서 촉탁 등기를 쭉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동산 공시 법령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의 이론이 이제 정리가 돼서요. 근데 특히 우리 공공서 그다음에 우리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철저하게 빨리 부지런히 바지런히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바지런 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지런 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뭡니까? 우리 철저하게 민법과 등달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꾸 이해해놓고 이해가 됐다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암기 숙지를 해둬야 된다는 거. 가압류 특징은 금전, 가처분 특징은 금전 이해관리,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 강의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는 좀 본격적으로 요 이론을 문제로 접목시키는 연습을 문제에다 접목시키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항상 우리 형님 누님들의 명점은 뭐냐? 이론과 문제를 접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론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상호 적절하게 우리 소통이 돼야 돼. 인풋, 아웃풋가 잘 돼야 돼. 인풋이라는 것은 입력이 되죠. 이론이 입력이 됐다면 문제로 푸는 출력, 아웃풋가 돼야 돼. 모든 게 그래요. 입력과 출력이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소통이 돼야 돼.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소통이 된 사람은 아주 좋은 강의일 거고 소통이 안 된 사람은 저 인간 무슨 소리일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내용 기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불만을 가지기 전에 앞서서 불만을 가지기 전에 내가 왜 지금까지 저 소리를 이해를 못했느냐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내 탓이다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우리 문제풀이에서 열심히 더욱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등기를 우리 마무리를 해봅시다. 하여튼 우리 끝까지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이론 강의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네 번째는 합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나는 아는 것이 없다. 확인하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한 합격을 하는 비법이니까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요. 화이팅!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